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네.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해요. 네. 먼저 너무 기본적인 질문인데, 주식 투자 왜 해야 되는지. 사실 아까 이직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운용사나 기관들 전문으로 이제 하는 일을 하시다가 이제 도곡 메리츠로 오셨잖아요. 개인 고객분들 위주로 이제 상대하는 그런 포지션이시죠. 최근에 포지션도 큰 변화가 있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되게 이거에 대해서 해주실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주식 투자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식시장은 이제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잖아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되게 어려운 침체기도 있었지만은 그런 구간을 돌아보면 굉장히 짧은 구간에 불과했었죠. 이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이제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 더 생산적이고 더 효율적인 거, 더 편한 거, 더 건강한 거, 이런 거를 인간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만들어내 왔죠. 근데 사실 모든 인간이 또 전지전능한 건 아니어서 다 각자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남들은 좀 자기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데 나만 좀 정체돼 있거나 후퇴하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이제 내가 남들보다 앞서 나갈 때도 있죠. 근데 이런 모든 상황에서 평균적인 인류는 계속 쉬지 않고 우상향 성장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평균적인 인류의 성장을 가장 간편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주식 투자라고 생각해요. 네. 만약에 주식을 안 하고 자기 일에만 자기 사업에만 몰두하거나 자기 재산을 이제 부동산이나 은행에만 예금으로만 만약에 가둬놓는다면은 이제 자기 일은 잘 될 수는 있어도 이 인류가 꾸준하게 성장하는 그 흐름을 같이 공유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건 도태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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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 또 이어서 해볼게요. 네네. 주식 투자 물론 사람들이 다 돈을 벌면 좋은데 네네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네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이유가 네. 단타도 있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니까 또 종목 선정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 투자자들이 왜 주식 투자하면서 유달리 손해를 많이 보는지 네.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기 시계열로 보면 꾸준히 시장은 상승해 왔는데 그 중간중간에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침체나 하락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어떤 위기에서도 이제 사람들은 결국은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극복해 왔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모든 위기는 기회라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위기가 왔을 때 공포를 느끼죠. 그리고 이제 투매를 하게 되죠. 아니면 이게 기회인 걸 알아도 투자할 돈이 없죠. 대부분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이런 상황을 이제 피하려면은 평상시에 좀 기업이나 산업이나 경제에 대해서 평상시에 공부를 좀 계속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매일매일 좀 눈과 귀를 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어떤 것들이 신호이고 어떤 것들이 소음인지 좀 대략적으로나마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내 투자의 중심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제 누가 혹해서 하는 그런 소문에 혹해서 또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거나 또 바닥에 주식을 판다거나 이런 행위들을 좀 줄여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아무리 그렇게 잘 해도 당연히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고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실패를 했을 때 거기서 일어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실패를 해서 일어날 수가 있으려면은 평상시에 너무 무리하게 몰빵 투자를 또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좀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좀 여유를 늘 좀 어느 정도는 가진 상태에서 투자 활동을 하시면 좀 이렇게 계속 이 시장에서 계속 살아남아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돈 벌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네. 결론은 주식으로 성공하려면 공부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어서 질문해 볼게요. 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만의 원칙이 있다면 네.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에게 뭐 투자 원칙 하나만 꼽으라면은 저는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카먼센스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뭐 아니면 그 기업의 경영진이 그리고 그 기업에 속한 산업의 현재 흐름이 또 주가 수준이 이런 것들이 지금 상식적인가, 이런 것들을 좀 그리고 합리적인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도 해볼게요. 주식 투자는 특히 자산 배분, 분산 투자 필수죠. 네. 어떻게 아까 우리 그 1억 원 투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는데, 네네네. 그 부장님도 자산을 몰빵해서 투자하지 않고 분산해서 투자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예, 분산 투자 중요하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늘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잘못된 의사결정에서 오는 데미지에서 빨리 회복이 되려면 이제 과도하게 집중 투자를 하면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분산 투자가 중요한데, 근데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살면서 너무 몇 번 오지 않을 것 같은 투자 기회가 올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좀 집중 투자를 뭐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분산 투자를 좀 하는 게 좋겠죠. 예. 네네. 사실 우리가 투자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데,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하락장에서 데미지를 줄이려면 분산 투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또 투자의 관점에서 정말 큰 뭔가 한 섹터나 어떤 주식의 반등을 내가 분명히 파악을 했다면 그때는 몰빵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잘못한 거는 이거 만약에 잘 안 되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험을 들려고 분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저희 채널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구독자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개별 주식보다는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ETF 위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개별주와 ETF 투자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의견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ETF가 아무래도 개별 주식보다는 접근하기가 쉽고, 그리고 이 산업이나 이제 어떤 뭐 국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큰 그림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종목 피킹을 잘못할 리스크를 없애주기 때문에 저도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또 최근 들어서 운용사들이 예전에는 없었던 뭐 다양한 섹터나 다양한 테마 ETF들을 출시하고, 또 뭐 채권형 ETF라든지 뭐 다양한 뭐 인버스 ETF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출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투자자들의 니즈가 상당히 많이 충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그 섹터에 대한 공부를 워낙 깊게 하셔가지고 이제 더 높은 성과를 내줄 수 있는 기업을 찾으셨다면은 ETF 성과로는 만족을 하실 수가 없겠죠. 사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사실 올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확연한 종목 피킹 장세였거든요. 맞습니다. 네. 특정 종목들. 네. 보시다시피 올해 이제 현재까지 이게 11월 22일 기준이긴 한데 비슷한데 지금 S&P 500이 한 18에서 19% 올랐고, 이제 나스닥 100이 한 46% 올랐고, 이제 그림에는 없는데 나스닥이 한 36% 정도 올라가지고 당연히 너무나 좋은 성과죠. 근데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매그니피센트 7, 이 7개 종목에만 했을 경우에는 2배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덱스 ETF 투자자보다 맥7만 투자하신 분이 당연히 올해는 위너였던 거죠. 근데 이 7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형 종목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거의 플랫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금리가 크게 안 내려가고 뭐 예를 들면 3에서 4% 정도에서 금리 인하를 지금 내년에 많은 인하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3에서 4% 정도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만약에 내년에 이 정도 금리 수준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종목 장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3에서 4%도 사실 예전에 비하면은 높은 금리거든요.
그러면 이 고금리 상황이 유지가 되는 국면이라면은 그 재무 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상대적인 매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첫 번째 상대는 이제 맥세븐 같은 이제 현금 창출력이 굉장히 우월한 빅테크고, 두 번째 상대는 이제 굉장히 이들보다 안정적이면서 고수익을 주는 이제 MMF나 단기 채권이거든요. 그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미들캡이나 마이크로캡 지수는 이제 연초율 플랫하거나 마이너스인데 MMF가 이제 5% 이상을 주고 있고 단기채도 4%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훨씬 올해는 거기 투자 중소형주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한 게 훨씬 나왔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매크로 상황이 이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ETF와 개별 종목 투자를 같이 좀 병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투자에 관해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 개별주와 ETF 투자 병행하라는 거. 네. 네, 그것 자체도 더 분산의 분산이니까.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제일 듣고 싶은 얘기는 바로 좀 전에 해주셨던 이야기예요. 네.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네. 그 정세죠. 영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나스닥 100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대장주 빅세븐만 엄청나게 반등을 했고, 예를 들어 나스닥 100 안에 있으면은 나머지 그 친구들도 중소형주가 아닙니다. 네. 여기서는 100위 안에 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급이란 말이에요. 그죠? 뭐 어도비 같은 경우만 해도 막 200조가 넘는 회사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회사들이 그 빅세븐에 비해서는 반등을 물론 많이 했지만 빅세븐만큼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 이거보다 더 작은 회사들이 수천 개는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중소형주들은 여전히 금리가 계속 아무래도 이 고금리를 바로 내리지 않고 오랫동안 1년 이상은 유지를 하다가 살살 한두 개씩 내리기 거기 때문에 네네. 내년에도 소형주들이 쉽지 않을 거란 얘기도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미래 앞으로 어떻게 정책으로 이런 많은 주식들을 어떻게 움직여 갈지 네네. 그거에 맞게 이제 투자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노후 대비를 위한 안전한 투자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 식상하죠. 노후 대비로 투자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주식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제프 베조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무엇이 변할 것인가 보다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해라. 이게 투자에서도 굉장히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이제 변하지 않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기업, 그리고 그거를 잘 지켜나가는 기업을 만약에 찾아내신다면 그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시면은 분명히 안전하고 양호한 수익을 거두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와, 아주 짧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제프 베이조스가 진짜 멋있는 말 했네요. 무엇이 변할 것인가 보다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하라고. 네. 결론은 사실 주식 투자가 좋은 기업, 미래에 돈 많이 벌 기업 골라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ETF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렇죠.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네. 연금 계좌로 투자하는 게 세금도 그렇고 노후 대비로 정말 좋다고 하는데 사실 연금 계좌 생각보다 많이들 안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고백합니다만 제가 저번 영상에서 김현애 이사님 나오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사실 연금 계좌를 쳐다도 안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 연금 계좌는 아무래도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한정돼 있잖아요. 제가 투자하고 보는 자산 종목들은 연금 계좌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위험한 친구들만 보나 봐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연금 계좌로 투자하는 것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정보 있으시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뭐 저도 이제 퇴직연금 계좌 계속 갖고 하고 있고. 운영하시고 계세요? 네. 근데 약간 그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연금보다는 지금 현재 이제 직접적인 투자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그 연금 계좌가 투자 종목이 제한적인 게 결국 좀 위험하지 않은 안전자산 쪽으로 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노후에 좀 안정적인 재산을 좀 이렇게 불리기 위한 목적인 건데, 저는 이렇게 연금 계좌 열어볼 때마다 조금은 안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식을 좋아하고 이제 직접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이긴 해도 연금 계좌가 있음으로 해서 약간 주는 안정감? 그런 게 좀 있어서
나름 이렇게 좀 밸런스가 좀 맞춰지지 않나 이 투자라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연금 갖고 가는. 예.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 메리트가 굉장히 좋다고 그쵸? 네, 하더라고요. 네, 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 원래 미국 주식 하면은 국내에서 투자하면 15.4% 그리고 미국에서 달러로 직접 투자하면 22% 이런 식으로 이제 낸다고 하는데 연금 계좌라면 이것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연금 계좌는 일단은 그 우리 일반 주식처럼 바로바로 못 뽑죠. 그렇죠. 연금 못 타먹을 때쯤 나이 돼야 강제로 5년 먼저 인출하려고 하면은 그 세금 다 토해야 다 토하고 나서 뽑아야 되죠. 네. 그죠, 맞죠. 네. 그런 이유들 때문에 네. 이제 연금 계좌 활용하는 게 강제로 장기 투자가 된다고 그런 메리트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 투자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진짜 그 레버리지하고 인버스는 이거 개인 투자자들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완전 거의 트레이딩 그 매일 치고 빠지는 그 전문가들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 요즘 이거 진짜 많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유튜브나 이런 그 아무래도 주식에 대한 다양한 전술이나 이런 전략들 정보들을 누구나 습득할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는 들어요. 또 고백합니다만 사실 저도 하고는 있거든요. 네, 저는 인버스는 안 하고 레버리지만 하고 있는데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문가로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결국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이유는 같은 시간에 더 고수익을 얻기 위함이죠. 그게 결국 장점인 거고, 다만 이제 고수익에는 늘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의 크기도 커진다는 게 이제 단점이겠죠. 예. 그래서 근데 사실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 그 인덱스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일반 인덱스 투자를 한 경우와 레버리지 ETF를 한 경우를 비교하면은 이제 장기 성과에서는 레버리지 ETF 쪽이 더 여리한 성과를 낸다는 분석이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결국은 올라갈 때 더 올라가는 것보다 빠질 때 더 많이 빠지는 게 장기 성과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레버리지 투자의 어떤 단점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인버스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이제 공매도 쪽 말씀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제 좀 산업과 시장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하셨을 경우에 이거를 적절한 타이밍에 좀 활용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단순한 정방향 투자보다 수수료나 리스크 측면이 좀 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버스 투자만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면은 더 재밌고 알차게 투자 활동을 하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는 나스닥 100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주식으로 치다 보면은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게 이제 QQQ가 1배짜리고 이제 TQQQ가 3배짜리잖아요. 요 그 상승에 3배 상승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SQQQ 3배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이거 두 개를 갖고 논다고 하는데 나스닥 100만 지금 거의 한 7, 8년째 10년째 투자하는 저도요. 이거 두 개 하나는 할 수 있겠는데 이 두 개는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주식에 대한 그 초보분들이 이거 되게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투자에는 뭐는 좋다, 뭐는 나쁘다는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고 내 돈 벌어도 버는 거고 날려도 내가 날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리스크는 줄이는 게 좋잖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인버스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시장은 어쨌든 꾸준히 우상향하기 때문에 결국은 롱으로 먹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길게 갔을 때는. 근데 이제 인버스는 그 구간에 잠깐의 그 하락이 계속되는 건 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상. 그 구간의 짧은 그 하락 구간이 그거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기에는 그때 인버스를 잘 활용하면 그 하락할 때 또 한 번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 재미도 있고 이제 그 추가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지 결국에 큰 수익은 메인 투자는 결국엔 롱이죠. 롱에서 결국은 큰 수익을 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다음 배당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 배당주도 그 사람마다 의견도 다 다르고요.
또 게스트 분들마다도 다르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지는 사실 배당주 거의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요. 네네. 그 꼭 필요하신 분들도 있지만 배당 결국 제 살 깎아먹기다라는 네. 의견을 갖고 계세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한 네. 개인 유튜버의 의견일 뿐입니다만 배당주 투자가 작년 하락장부터 인기가 진짜 많아졌고 심지어는 배당주가 원래 현금 수입을 이게 갖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중장년층 분들이 원래 많이 하시는데 네. 요즘은 젊은 사람도 되게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배당주 투자의 장단점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개인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배당주 투자를 크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아, 그러세요? 그 이제 배당이라는 게 사실 주식시장에서 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맞죠. 근데 지금 이제 코스피 평균 배당 수익이 지금 한 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2% 배당만 보고 주식을 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겠죠. 특히 최근같이 고금리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제 그러실 테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연말에 배당을 노리고 고배당주를 사신다 했을 때 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은 사실 이론적으로 그 배당락이라는 것 때문에 그만큼의 주가 하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 상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배당주 투자에서 성공을 하려면 배당락 이후에 그 이전 주가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기업을 잘 고르셔야 된다. 근데 뭐 사실 종합적으로 저는 사실 배당을 할 여력이 있는 회사면 배당도 좋지만 그보다는 그 본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저는 더 개인적으로 선호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의 그 장기적인 성장이나 뭐 주가 상승 측면에서도 그 부분이 더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 회사, 일단 그 회사를 운영하는 그 회사의 마인드에 따라서 배당주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이 이야기 듣고 공감 가는 종목이 생각나는 게, 테슬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서학개미라고 하죠.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 1등이 독보적인 1등이잖아요. 수년째. 테슬라 본주 보면, 테슬라가 돈이 그렇게 많다는데도 불구하고, 배당 없죠. 얘네 그 배당 대신에 우리 배당할 돈으로 기업 키워서 투자하고 계속 사업 늘릴 거다. 뭐 지금 뭐 아까 얘기하신 스페이스 X나 뭐 지금 로봇도 지금 테슬라 본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거 말고도 AI 자율주행 뭐 엄청 많이 할 거 아니에요. 테슬라처럼 이렇게 그냥 배당주 없이 쭉쭉 성장을 위해서 가는 기업도 있고, 저는 또 한국에서 저는 삼성전자 정말 좋은 게, 사실 예전에 삼성전자가 아니긴 하지만 그 대장주 중에서 이렇게 배당 잘 주는 회사 없거든요. 또 삼성전자는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나름 그래도 안전한 종목입니다. 하락에도 막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도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한 80%까지도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많이 반등했지만 막 $100 때까지 되게 많이 빠졌었잖아요. 삼성은 그거에 비하면 많이 안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배당금은 그대로 주는 거고, 오히려 또 배당이나 또 성장 얘기하면 또 이런 주식도 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정답은 없지만, 그래서 저는 배당을 왜 여쭤봤냐면 최근에 그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배당주가 또 반드시 필요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소득이 완전히 끊기신 분들. 그렇죠. 이제 주가 이 등락에 상관없이 월 몇백씩이라도 아니면 몇십만 원씩이라도 배당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어떠실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저도 배당 투자는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봤어요. 그 삼성전자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그 21년 말 22년 초에나 어쨌든 그때 9만 원 넘었을 때 고점으로 지금 그 이후로 한 3년 정도를 계속 6만 원, 5만 원대까지도 갔었죠. 그때 당시에 10만 전자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6만 원, 7만 원에서 계속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현금이 굉장히 많아요. 삼성전자가 수년금 100조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줄어서 80조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 그 많은 현금을, 저는 그 주가가 계속 좀 정체 상태에 있는 게, 그 많은 현금을 지금 어떤 제대로 약간, 물론 투자 계속 캐펙스를 하긴 하지만 어떤 되게 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업의 어떤 모습을 바꿀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중요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금을 계속 쟁여두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어서, 그래서 주가도 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안 그래도 최근에 그 미래사업기획단인가요? 그런 거를 태스크포스를 발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향후 먹거리를 이제 하기 위한
뭐 그게 이제 전장이다 이렇게 기사도 나긴 했는데 하여간 저는 전자가 삼성전자가 그 많은 현금을 더 미래를 위한 성장에 좀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좀 바람이 있습니다. 예. 뭔가 저도 그 뉴스 봤거든요. 네. 근데 그 뭔가 그 큰 한방을 위해서 네. 진짜 대박 투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네. 느낌이 들긴 네. 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그 현금 보유량이 진짜 거의 뭐 글로벌급이더라고요. 네. 네. 진짜 그거 보면 탄탄한 회사는 맞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조금 예민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 과거에 친환경, 뭐 또 코로나 때 그 바이오 주식들, 네. 얼마 전에 2차 전지 이렇게 여러 섹터들이 이제 붐이 일어나고 지나갔죠. 최근에는 이제 AI 붐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혹시 유망하게 보시는 분야나 섹터 있으신지 네.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네. 그래도 나름 이 괜찮습니다. 분야의 네. 그 전문가시잖아요. 네. 어떤 분야가 미래에 뜰 것 같은지 혹시 좀 네. 이야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AI 붐은 이제 올해 이제 챗GPT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대기업들이 모델 트레이닝을 하고 대기업들이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는 단계로 들어갔죠. 그게 이제 앞으로도 좀 계속 될 텐데 사실 내년으로 넘어가면서는 아까도 이제 얘기 나왔지만은 온디바이스나 추론으로 이제 AI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개별 소비자의 일상생활로 AI가 침투하는 걸로 이제 확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AI 쪽은 계속 그 주된 테마로서 아무래도 남아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필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로봇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봇도 계속 괜찮게 보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최근에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2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이제 월별로. 근데 내년에는 이제 연간 기준으로 3년 만에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회복되는 걸로 예상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온디바이스 AI라는 것과도 맞물리는 거겠죠. 그래서 스마트폰 쪽이 이제 또 3년 만에 회복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에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뭐 레거시 반도체 이런 쪽도 좀 내년에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4년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우주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의 다르파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 미국 고등연구계획국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은 이제 1950년대 미소 냉전 시대 때 만들어졌어요. 그 이제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인데, 이 다르파의 24년 예산안 중에서 제일 크게 증가한 부분이 우주항공 쪽입니다. 그 올해 24년에 미국 정부가 55년 만에 그러니까 닐 암스트롱 이후로 최초로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낼 계획을 갖고 있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그게 제가 알기로 10월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중 내내 그 우주 테마는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2주 전, 3주 전 정도에 나온 뉴스, 그 스페이스X 얘기를 또 하게 됐는데, 그 스타쉽 발사했다가 또 위에서 폭발했죠. 네, 네. 엔진 몇 개 꺼져갖고. 네. 네. 그 꺼진 게 첫 번째였고, 네네. 지난 2주 전에 발표한 건 엔진은 잘 해서 날아갔고, 그냥 분리까지 됐는데, 네네. 이게 이제 그 발사체가 위에서 폭발했죠. 그리고 얘도 이제 폭발을 시켰죠. 그러니까 통신이 두절돼가지고. 하여간 그 결국 민간 업체잖아요. 스페이스X는. 미국의 상원의원 2명이 그 우주 어떤 뭐 소위원회, 우주과학위원회인가요? 정확한 플레임 모르겠는데. 그 위원회에 속하신 상원의원 2명이 이제 정부에 요청을 했어요. 민간 업체 그 우주 발사 그 심사 기간을 단축을 해라. 그러니까 더 활성화를 시켜라 이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 산업에서 계속 소련이나 뭐 러시아나 뭐 중국 대비 계속 우위를 점하려면 민간 업체들도 열심히 계속 이 우주 프로젝트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스탠스인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에서도 최근에 그 정찰위성 발사했죠. 미국 갖고 걔네 위성에다가 우리 거 좀 넣어주세요. 쏜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여간 그 우주 쪽 테마는 올해 24년에는 그 달에 또 가기도 하고 미국이 계속 중요한 테마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미래 산업에 대한 그 테마로 우주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 좋은 정보 주셨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네. 미국 정부가, 네. 그리고 또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우주 산업 간접의 그 투자를 제일 많이 늘렸다. 이 한마디로 사실 정리가 다 되는 거거든요. 네. 얘들이 그 여기저기 여기는 얼마 들어가고 저기는 얼마 들어가고 하는데, 특정 분야의 그 지출, 그러니까 투자를 늘렸다? 이 분야에 말 그대로 투자하고 이 산업 키우겠다 이 얘기죠. 그렇죠. 주식도 당연히 따라가겠죠. 굉장히 쉬운 단순한 원리로 접근하면 되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와, 오늘 많은 이야기 부장님 해주셨는데요. 그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해요. 나름 이 분야에서 또 오래 근무하셨고 경험도 많이 쌓으셨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 우리 그 구독자분들한테 그 동기부여나 자기계발 관점에서 살아오신 이야기 같이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그 20대 후반에 이제 첫 회사 들어갔는데, 그때 대표님이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지시하신 게, 앞으로 1년간 책을 100권 이상 읽고, 그 뭐 짧게라도 좋으니까 독후감을 다 써라. 와, 회사에서도 공부를 엄청나게 시키는구나. 네. 계속 개발이네요. 네. 근데 이제 책의 종류는 뭐 굳이 경제, 주식, 뭐 금융 이런 쪽이 아니더라도 뭐 문학이나 뭐 예술, 뭐 역사, 철학, 심리학 뭐 이런 다양한 분야로 다양하게 읽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설도 많이 보고 그 문학, 역사 책도 많이 보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좀 책 읽는 습관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도 좀 뭐 책이라든지 보고서나 논문 같은 거 이제 끊임없이 뭔가 좀 읽고 있는 습관을 좀 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또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훈련이었어요. 아까도 제가 상식을 이제 좀 원칙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결국 상식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이게 맞나? 그러니까 백화점에 갔는데 뭐 옷 한 벌에 1,000원이면은 너무 싼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옷이 있으면 이건 가격이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상식에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맞죠. 의심하게 되죠. 그런 점, 그러니까 그런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좀 내가 주체적으로 사고를 하고 상식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훈련, 그게 주식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금리나 뭐 원유, 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00년 차트를 좀 직접 그려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패권의 역사, 결국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패권의 역사의 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사회초년기에 좀 기억에 새기게 되는 계기가 됐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향후에 투자의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그 밑바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종목들, 개별 종목 관련해서는 이제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열어보면 사실 편하거든요. 누가 이미 분석해 놓은 거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사업 보고서를 먼저 읽고, 그리고 직접 탐방을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그리고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습관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사회생활 초기에 뭐 좋은 스승님 그리고 좋은 동료들을 만나서 제가 어떤 시장에서 가져야 될 어떤 좋은 습관이나 마인드를 좀 갖게 된 게 지금까지 그나마 제가 좀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그 지금 정말 사회생활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귀인을 만나셨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첫 직장 들어가면 이제 거기 사장이나 아니면 뭐 부장, 제가 가면은 이 말단 직원이 해야 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기네 회사를 위해서 이제 톱니바퀴처럼 막 이제 무식하게 일만 시킬 것 같은데, 그 귀인, 그 첫 직장 오너 누군지 정말 좋으신 분이다. 그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뭐 한 달에 100권 이상 책을 읽어와. 1년에 앞으로 1년에 100권 이상 책을 읽으라고, 뭐 소설도 좋다, 꼭 경제가 아니어도 좋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진짜 진정한 오너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발전하려면 당연히 공부를 시작해서 공부로 끝나야 되잖아요. 자기 개발이라는 게. 근데 대부분은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하면 그런 걸 할 시간이 없는데, 와, 첫 직장에서 이제 그 자기 개발을 위해서 물론 회사 일도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주셨단 말씀이시죠. 그때 그럼 이제 그 첫 직장을 갖게 되고 오히려 더 굉장히 그로우업 하셨네요. 성장하셨네요. 제 뭐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뭐
그래도 많이 그때 되게 힘들게 회사 생활을 하긴 했어도 헝그리하게 회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그래도 그때 많은 성장의 바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네. 그리고 또 아까 그 초반에 이야기해 주셨는데 원래 이제 운용사나 증권사 같은 이제 기관이나 뭐 법인들 전문 그 타겟을 운영하시다가 그 메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옥센터 그는 완전 개인분들 만나시잖아요. 그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에서 나름 비슷한 동종 업계이긴 하지만 완전히 또 다른 분야로 새로 이제 그 이직을 하신 거잖아요. 네. 사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계기로 하시게 됐어요? 어떤 마인드로 갑자기 이제 큰 마음을 먹고 또 옮기시게 되셨어요? 이야기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약간 그 운용사 비즈니스가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아까도 그런 비슷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기관 투자자들이 여전히 많지만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기관 투자자보다는 사실 좀 존재감이 약해진 게 사실이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이. 기관의 힘이. 네. 외국인 아니면 개인이 어떻게 매매를 하냐에 따라 그날의 주식시장이 결정이 되잖아요. 지금은. 기관보다는. 그래서 외국인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투자 주체고 그러면 이제 개인분들이 특히 팬데믹 이후로 개인분들이 많이 주식시장에 유입이 됐죠. 되게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분들이 이제 난 주식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 지금 펀드에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거의 없겠죠. 네. ETF 시대니까 지금. 그렇죠. 펀드에 가입을 하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주식을 하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ETF가 워낙 또 다양하게 잘 나와 있어서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펀드에 가입을 이제 하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개인분들이 또 예전에는 사실 정보 접근성도 떨어졌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근데 요새는 되게 채널이 다양해졌잖아요. 뭐 유튜브도 있지만 뭐 여러 SNS나 여러 가지 블로그라든지 많은 채널들을 통해서 개인분들도 저 같은 뭐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정보를 습득을 하세요. 예. 그래서 얼마든지 그 펀드에 굳이 가입을 안 해도 자기가 투자해서 얼마든지 잘 하실 수가 있는 환경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 운용사 비즈니스가 계속 성장을 하려면은 사실 퇴직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연금 같은 정말 큰 기관의 그 아웃소싱 그 자금을 계속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면 그 개인 투자자분들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이제 쉽지 않다. 향후 지금도 그렇고 그런 생각에서 운용사보다는 저는 개인 분들과 직접 접할 수 있는 증권사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직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 투자에 관한 좋은 포인트 이야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이 주식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도 지금 정말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2008년 9년에 펀드 열풍 불 때 금융위기 이후에 펀드 열풍 불 때 계좌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저 같은 경우는 그때 펀드를 적극적으로 안 하고 이제 ETF로 주식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알았는데 펀드는 예를 들어서 ETF로 내가 뭐 100주 사면 이 주식 어디 종목에 몇 프로 있고 수수료 얼마고 어떻게 돼 있다라고 매일매일 딱딱 나오잖아요. 주기적으로 리밸런싱도 하고. 근데 펀드는 내가 뭐 한 1억 넣어놔도 이 돈 어디에 어느 회사에 투자한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ETF로 주식을 배운 저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니 어디다 투자하지도 모르는데 왜 돈을 넣어? 그리고 나 이번 주에 뭐 전세금 올려줘. 전세금 제가 이제 더 내야 돼. 내가 전세를 산다면. 그래서 전세금 더 넣어야 돼서 돈이 필요한데 당장 펀드는 당장도 돈을 또 못 뽑는다고. 바로 못 뽑죠. 또 판매 또 기간이 있고 또 기간이 있고 빠져나오기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펀드라는 거에 투자하는 거가 너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론 호도하는 거는 아니에요. 각자의
장단점이 네, 있겠죠. 네. 펀드 같은 경우도 제대로 운용하시는 분들은 ETF랑 차원이 다른 수익률을 그쵸.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 경우가 지금도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런 편의성 때문에 그 개인 투자자가 내 자산이 어디에 어떻게 정확히 들어가는지, 또 얼마나 빨리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지, 내가 필요할 때 돈을 뽑을 수 있는지, 저는 이런 장점들 때문에 ETF에만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네. 물론 펀드에도 장점 있습니다. 하지만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야기 하자면, 사실 정보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지금 그 전에 운영하셨던 운용사의 그 펀드 매니저 분들, 그리고 완전 저 같은 주린이 개인 투자자, 그 둘이 갖고 있는 정보는 싸움을 할 수가 없는, 비교가 안 네,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만 해도 2차전지 관련해서는 웬만한 투자 자문회사 대표님보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더 많이 하실 거예요. 정보에 진짜 홍수에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제 정보전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의미가 크게는 없어졌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과 투자에 대한 올바른 마인드만 갖고 있다면 그쵸. 누구나 투자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펀드와 ETF에 대해서 이런 장점과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많이 ETF나 개인 투자자를 위주로 옮겨가고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네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 투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하고 싶은 이야기와 함께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그 마인드, 정리,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하시는데, 이제 뭐 우리가 집이나 주택을, 집이나 자동차를 사거나 뭐 옷을 사거나 심지어 뭐 신발, 작은 액세서리를 살 때도 기능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제 다른 제품이랑 가격을 비교해보고 비교하면서 이제 구매를 결정하죠.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말 꼼꼼히 공부를 하고 이제 사셔야 되고, 그 누가 이제 소문에 혹해서 이렇게 내 소중한 돈을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되게 다양한 채널에서 주식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뭐 종목 추천이라든지 이런 되게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도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든 기업을 다 알 수가 없고, 또 모든 시장 상황에 다 모든 걸 다 팔로우업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분들 도움을 받으시는 건데, 그 너무 많은 분들의 의견 듣는 것보다는 이제 이 사람 괜찮고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한두 명 정도 의견만, 도움만 받으시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정보들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또 한정적일 수도 있다는 것. 그 정보들도 맞습니다. 모두 다 정답이 아니에요. 네,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심지어는 저희 채널에서 하는 이야기도 모두 다 정답은 아닙니다. 네. 물론 이런 그 개인들의 의견일 뿐입니다. 네. 우리는 이 정보들을 다 조합을 해서 결론은 내 판단대로 투자를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네.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더, 나에게 투자란 어떤 것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란 물론 당연히 이제 이렇게 돈을 버는 수단도 되지만, 저는 그보다는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내가 그 흐름의 중심에 서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게 하는, 어떻게 보면 뭐 아드레날린 같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네. 투자는 내가 살아있게 느끼는 건, 나를 네. 살아있음을 네. 느끼는 아드레날린과 같은 거. 네. 네. 부장님, 오늘 그 많은 이야기 했는데 네. 정보 공부 많이 됐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공부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